안녕하세요. 톡톡사연 한이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사시는 30대 여성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부모님의 마음으로 이 사연을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톡톡사연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토박이 30 여자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저만 알고 있기엔 너무나 재밌는 일이 있어서 여러분께 이야기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신청해 보았어요. 간단히 소개하자면 저희 집은 부모님, 저, 동생 이렇게 4명이서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매우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먹고 살 만큼 벌고 적당히 쓰고 싶은 만큼 쓰는 그런 평범한 가정이고요. 자랑할 거라곤 가족끼리 굉장히 돈독하다는 점 하나예요. 가족들 모두 워낙 활발하고 정이 많은 터라 서로의 연대도 끈끈한 편이거든요. 저는 엄마, 아빠, 동생 모두 자랑스러워요. 항상 각자의 일에 자신감을 갖고서 최선을 다해서 일궈낸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다만 저 같은 딸을 둔 건 안타깝지만 운이 없던 것 같긴 해요. 20대까지만 해도 전 비혼주의자였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평생 혼자 살다 가자는 주의요. 죽을 때까지 한 사람만을 바라보며 사는 게 자신 없었거든요. 제 성격이 워낙 불같고 다혈질이라 누가 절 받아줄까 싶기도 하고요. 부모님이랑 동생도 다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네 그 성격 받아줄 사람 찾느니 그냥 혼자 살아라. 라고. 창피하지만 회사도 여러 번 옮겼죠. 상사가 못살게라도 구는 날이면 쓸데없는 반항심으로 항상 반발하고 일어섰거든요. 그러다 정착한 게 지금의 회사입니다. 야근이 너무 많긴 하지만 자율적이고 직급이 없는 회사라 위계 질서 같은 것도 없어서 너무 좋아요. 그렇게 오랜만에 만족해할 만한 일을 찾고 난 후 자기 개발에 집중하며 살고 있었는데요. 잔잔하던 제 삶에 웬 커다란 돌 하나가 떨어진 겁니다. 여느 날과 같이 휴일을 즐기며 거실에 늘어져 있는데 아빠가 갑자기 소개받을 사람이 있으니 다녀오라는 거예요. 뭔 소개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남자더라고요. 아빠가 직접 아는 사람은 아니고 우연히 아빠가 같이 일하시는 분의 조카가 저희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황금 같은 주말에 그렇게 누워있지 말고 같은 회사 사람이니까 한번 만나나 봐라 라고 제안 주신 거였어요. 너무 싫었습니다. 평화로운 일터에서 남자를 만나라뇨? 괜히 껄끄러운 일 만드는 게 싫어서 극구 거절했지만 이미 어른들끼리 약속을 잡은 터라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힘겹게 나간 자리에서 만난 남자와 저는 결국 훗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됐답니다. 사람 일이라는 건 알다가도 모른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다 정말 100번, 1000번 맞아요. 만나기 싫었던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되고 남의 일 같았던 결혼을 하기 위해 어느새 식장을 알아보는 제 모습이 믿기지 않았죠. 그때부터 괜히 지키지 못할 입반정 떨지 않기 위해 입 조심 말 조심하며 살고 있고요. 결혼을 약속했던 그 남자, 전 남자친구를 우선은 편하게 남자친구라고 말할게요. 그 사람은 한마디로 순둥이 같았어요. 제가 뭐라고 하던 무슨 일을 하던 군말 없이 믿어주고 따라줬거든요. 전 그 점이 제일 좋았고요. 가끔 줏대없는 모습이 답답하긴 해도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주는 사람은 제 인생의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같은 직장에 다니기에 결혼 약속하기 전에는 불편한 점도 많았어요. 저와 만나는지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한 비밀이나 뒷이야기를 저에게 몰래 하는 그런 유형. 다른 부서 사람들이 떠들기로는 남자친구는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순진하고 쑥맥이라 티가 안 날 뿐이지 꽤나 유명한 소문이라고요. 남자친구 집에 가거나 직접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저조차 몰랐던 사실이지만 딱히 신경 쓰이진 않았죠. 그 밖에 또 불편했던 건 여긴 제가 오래 다니고 싶은 회사니까 비밀로 하자 했는데도 자꾸만 사람들한테 공개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어차피 나중에 다 알게 될 건데 왜 감춰야 하냐면서요. 우연이라도 지나칠 때마다 왜 그렇게 티내고 싶어 안달인 건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냐고 물으니까 본인은 하루라도 빨리 저와 결혼을 해서 함께 살고 싶대요. 한마디로 자신과의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달란 뜻이었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미래를 약속하는 게 너무 근사할 것 같다면서 낭만적인 소리를 해대는데 얘도 참 철이 없다 싶으면서도 날 얼마나 사랑하면 이럴까 싶어서 이해해줬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루가 다르게 보채기에 뭔가 스스로도 믿을 만한 구석이 있겠구나 싶어서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후회하지 말자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선택한 거였죠. 가족들은 얼마나 좋은 사람이기에 네가 그런 결정을 했냐면서 놀라워했어요. 다들 어서 빨리 상견례하고 싶다며 들떠 있었는데 다 같이 만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쪽 아버지가 유명한 강사인데 너무 바쁘셔서 상견례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던 터라 최대한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것부터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어쩌다 보니 날짜를 알아서 잡고 식장까지 알아본 후에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쪽 식구들은 겉보기엔 매우 교양이 넘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의 있고 고상한 딱 그런 느낌. 아버지는 입시 강사에 어머니는 피아니스트, 형은 유학 중이라니 처음 볼 땐 참 대단한 집안이다 싶었죠. 그쪽에서 먼저 예상만큼이나 거창한 소개를 늘어놓은 이후 저희 집안은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할 순서가 되었어요. 아빠는 지금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이어서 엄마 일을 소개하려 하는데 그쪽 어른들이 잘못 들은 거냐는 표정으로 다시 되물으시더라고요. 네? 실례지만 방금 어떤 일이라고 하셨죠? 환경미화원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나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저는 공직자 자리에 계시다고 전해 들었거든요. 그것도 꽤나 높은. 제가 깜빡 속았나 봅니다. 저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린지 싶어서 남자친구를 쳐다보니 본인은 그런 적 없다는 듯 순진무구한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죄송한데 저는 남자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서요. 아빠는 환경미화원으로 오랫동안 일해오셨고요. 알고 계시던 것과는 다르지만 속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속았다는 그 말씀은 조금 불편하네요. 그렇구나. 불편했다면 용서하렴. 조금 당황스럽긴 해서 말이야. 뭐랄까, 이렇게 실제로 하시는 분은 처음 보기도 했고 그래서. 아니, 살면서 환경미화원을 실제로 못 봤던 사람도 있을까요? 저렇게 당황하는 게 저로선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당황했다고 하더라도 입 밖으로 꺼내는 것도요. 분명 그건 우리 집을 무시하고 깔보려는 의도였다는 게 확실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가족들이 자기소개를 할 동안 그쪽 식구들은 충격에서 못 헤어나오겠다는 표정으로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아빠도 이 같은 변화를 눈치챘는지 어느새 말씀이 사라지셨고요. 엄마와 동생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서두르자던 사람들이 환경미화원이라는 말 하나에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된 게 기가 차더라고요. 아빠는 당신 직업엔 누구보다 자부심을 갖고 계시던 분이었는데도 말이죠. 저는 참지 못하고 말씀 도중에 끼어들어 그쪽 부모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실례지만 아까 말씀하시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요.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환경미화원이 강사나 피아니스트보다 훨씬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최대한 정중히 물었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 찬물이 끼었는 듯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아차 싶었지만 뭐 끼얹은 물을 주워 담을 수 있나요? 답을 기다리는데 앞에 있던 남자친구가 부족한 말솜씨로 부모님을 변호하기 시작했어요. 미경아, 진정해. 우리 부모님은 그냥 당황하신 거야. 자기 부모님을 비웃거나 비하하는 의도가 절대 아니었다고. 당황은 왜 하는데? 당황해야 하는 지점이 대체 뭔데? 아, 그래. 넌 애초에 왜 그런 거짓말 한 거야? 난 공무원의 기억도 꺼낸 적 없다고. 제 성난 불길이 남자친구로 번지자 아무 말 없던 시아버님이 나서셨습니다. 의도와 다르게 제 질문이 오해를 산 것 같네요. 말씀하신 그런 뜻은 아니고 해당 직업이 일반적으로 경제적 여유 있다고 생각하긴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 아무래도 집안의 도움을 받아야 할 텐데
그 부분을 해결하실 수 있을까 하는 아주 작은 걱정 때문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죠? 환경 미화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라니. 교양 있는 척 했지만 사실은 정말로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걸 이때 알아차려야 했어요. 불같은 저는 또다시 참지 못하고 나서버렸네요. 환경 미화원은 꼭 필요한 직업이기에 그만큼 벌이도 적지 않다는 것과 오랫동안 일하신 베테랑이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버는 것, 가족 수만큼 추가 수당도 있기에 아빠 혼자만 일해도 우리 가족 모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마음껏 쏟아냈어요. 그렇지만 제 이야기를 한 귀로 흘리는 듯한 그쪽 식구들을 보면서 도중에 깨달았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사돈으로 맺고 싶지 않다는 체면이 중요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걸 티낼 순 없으니 우회적으로 말한 거겠죠. 저는 제 입으로 아빠에게 한 번 더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왈칵 울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남자친구 가족들은 우선 이 결혼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보잔 말을 끝으로 일어섰습니다. 저희가 먼저 일어섰어야 했는데 그마저도 그쪽한테 진 기분이었네요. 그날 집안으로 돌아가서 아빠가 조용히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선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결혼을 하고 싶다면 당신들은 괜찮으니 괴념치 말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쪽에 얼굴 두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되게 지원해 주실 거라면서요. 갑자기 죄인이 된 것처럼 말하는 아빠를 보니 이 결혼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주위에 결혼한 사람들 말 들어보면 다들 똑같이 그래요. 고부 갈등이든 시댁 갈등이든 싸울 땐 싸우더라도 앞으로 나아질 거란 희망 아래 같이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건 남편의 몫이라고요. 중간에서 얼마나 중재를 잘해주는지에 따라서 앞날이 결정된다는 말이더라고요. 아직 식을 올린 건 아니지만 저희도 크게 다를 바 없었죠. 남자친구는 상견례 때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이미 저는 우리 가족을 욕보였다고 생각했기에 결혼 생각이 아예 사라졌고 또 그쪽 집안은 그 뒤로도 저희 아빠 직업을 들먹이며 결혼을 반대했으니 무엇 하나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이상하리만큼 결혼에 대한 강한 의지로 저를 계속 설득을 했어요. 정말 미안해. 지금 나한테는 당장 두 집안을 화해시킬 능력이 없어. 그렇다고 너랑 헤어질 자신도 없고 이제 결혼하자고 보채진 않을 테니 그럼 우리 일단 같이 살기만 하자. 어때? 집에는 말 안 할게. 알잖아. 난 우리 부모님이랑은 다르다는 거. 동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 없기에 몇 번을 거절했지만 남자친구는 그때마다 퇴근길, 주차장, 집 앞에서 기다리며 간곡히 부탁했어요. 나중에는 술이 취해서 무릎 꿇고 빌더군요. 애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리곤 한 번만 봐달라면서요.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 꼴도 보기 싫은데 이렇게 애원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 얘가 무슨 잘못이야? 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아직까지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있던 저는 결국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고 바로 남자친구 자취방에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우선은 비밀로 하고 친구 집에서 잠깐 산다고 둘러댔네요. 그런데 막상 함께 살아보니 그것만으로도 정말로 결혼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전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저를 살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사람인지라 화를 잊게 되더라고요. 그때만큼은 이대로 살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될 만큼이요. 하지만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는 남자친구 집안이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연락이 끊기자 회사로 연락을 해오더니 저에겐 남자친구를 숨겼냐고 문자를 보내오거나 하다못해 경찰서에 실종 신고까지 하더라고요. 다 큰 아들에게 왜 이리 집착하는지 곁에서 보기엔 무서울 정도였어요. 한 번은 그쪽 어머님이 저희 가족이 자주 가는 단골 음식점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글쎄. 상견례 때 제가 그 음식점에 대해서 스치듯 이야기했는데 그걸 기억하고 오신 겁니다. 그날 하필이면 회사 사람들과 회식하러 간 자리였는데 말이에요. 아마도 어머님은 제 일행이 누군지 모르셨겠죠. 그래서 저를 알아보시자마자 제 팔을 붙잡고 다짜고짜 물으시더라고요. 너지? 네가 숨겼잖아. 우리 아들 어디에 감춰뒀어?
갑자기 와서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네가 꼬드긴 게 아니고서야 애가 갑자기 죽겠다느니 다시 찾지 말라느니 그딴 소리라고 집을 나가? 어디 있는지 당장 말해. 아니면 내가 네 아빠가 무슨 일 하는지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말해버릴 테니까. 지금 그걸 협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환경 미화원인 게 흠집이라도 돼요? 말해요, 말해. 그리고 그쪽 아들 돌려보낼 테니까 이렇게 무례하게 찾아오지 마세요. 회사 사람들 앞에서 수모를 당한 것도 너무나 속상했지만 더 화나는 건 그쪽 집에서 자꾸만 아빠의 직업을 비하하는 거였어요. 속이 상하니 입맛도 없어서 먹는 둥 마는 둥 한 채로 집에 갔습니다. 그러고선 남자친구에게 이제 그만하자고,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자고 울며 말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는 듯 처음으로 집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본인 집은 소문처럼 잘 나가는 집안도 아니고 오히려 금전적으로 많이 시달리는 상황이라네요. 아버지는 입시 강사가 맞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도 많이 줄었고 예전에 비해 나이가 들다 보니 경쟁력 있는 젊은 강사들에게 밀려나 강의를 따오기도 힘든 상태라고요. 피아니스트인 어머니도 다른 사람을 가르친 적이 없어서 레슨을 할 수도 없고 쇼를 열기엔 알아주는 이가 없어서 유명무실한 직업일 뿐이었습니다. 형은 유학을 갔다가 자금 부족으로 한국에 들어온 지 꽤 되었고요. 돈 들어올 구멍은 막혔어도 다들 자존심은 세서 쓸데없이 따지고 재는 거라고,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남자친구의 말을 들으니 어느 정도 상황이 이해는 갔습니다. 아마도 가족 중 유일하게 자기 몫을 해내면서 실질적 가장 노릇을 하는 둘째 아들에게 기대감이 컸기에 그만큼 매달리고 집착하신 게 아닐까요? 어떻게든 이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집안과 결혼을 시키려 하고요. 하지만 아무리 자기 자식이고 핏줄이라서 아낄 수는 있다만 사람을 일일이 급을 매겨가며 저와 남자친구가 급 차이가 나서 안 맞는다고 하신 걸 보면 아무래도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난 현실 물정 모르고 눈만 높은 집구석이 답답하고 벗어나고 싶어서 어떻게든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거야. 그렇게라도 핑계를 대고 빠져나오고 싶었거든. 그런데 이렇게까지 나를 올가매는 걸 보니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었나 보다. 아마 결혼했었어도 똑같았을 거야.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라도 만나는 게 기적인 걸까? 지금 보면 무슨 저런 드라마 대사 같은 말을 하지 싶지만 그 당시 저는 체념한 듯한 남자친구가 안타깝고 안쓰러워서 꼭 껴안아 주었어요. 제가 당했던 지난번의 수모도 잊은 채 남자친구가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호기롭게 약속했죠. 남자친구는 제 품에 안겨선 눈물을 흘리며 연신 고맙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우리 둘만이라도 양가 부모님 없이 작게나마 식을 올리자 싶은 생각으로 적금 통장을 찾고 그랬네요.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남자친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항상 함께 출근했었는데 어디 갔나 싶어서 찾아보았더니 쪽지를 남겼더라고요. 읽어보니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미경아, 너와 함께 지내는 동안 내 행복은 뭘까 고민해보았거든. 그런데 내가 내린 결론은 그게 무엇이든 나 혼자선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야. 그렇다고 네가 도와줄 수도 없는 일이고. 난 아무래도 가족을 버리고선 행복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 우리 가족들을 머리론 이해할 순 없지만 가족이니까 내가 끝까지 곁에서 지켜주고 행복하게 만들어드려야 할 것 같아. 그동안 함께해서 즐거웠어. 너도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행복을 찾길 바랄게. 위로랍시고 건넨 저의 말에 남자친구는 내가 아닌 가족을 떠올린 거였더라고요. 이 얼마나 듣도 보도 못한 황당한 이별입니까? 결국 가족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왜 저에게 희망을 주고 같이 살자고 말한 건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전 하루아침에 버림받고 집에서 쫓겨나게 생긴 겁니다. 한 달 만에 돌아간 방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그 기분은 아직도 말로 설명할 수 없네요. 당황, 황당, 슬픔의 감정을 하나씩 순서대로 느끼다가 마지막으로 분노가 치밀어서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이대로 순순히 나가주기는 억울하겠다 싶은 겁니다. 남자친구가 그림을 모으는 고상한 취미가 있는데 가장 아끼는 거실 그림에 이별 편지를 써두고 나왔죠.
할 말이 많아 장문으로 적다 보니 어느새 그림의 반을 빼곡히 채우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정도는 해줘야 우리의 작별 인사지 싶어서 끝까지 할 말을 전부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후 회사로 출근하는데 그날따라 뒤통수가 따가운 겁니다. 한껏 뜨거운 눈길을 받으며 자리에 앉았는데 평소 눈치 없기 백단이라 거리 두고 있던 옆자리 직원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미경 씨, 그렇게 힘든데 왜 말을 안 했어? 네? 힘들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회사 안에서 그게 가장 화두야. 미경 씨가 집 형편이 너무너무너무 어려워서 상견례 이후에 파혼당했다고. 얼마나 어려우면 그래. 인사부에 준호 씨랑 결혼하려고 했던 거라며? 그치? 둘이 만나는 줄은 전혀 몰랐네. 하긴 준호 씨가 집안이 좋긴 하지. 이 소리를 듣는데 누군가 머리를 후라이팬으로 힘껏 내려친 기분이었어요. 딱 보아하니 혹여라도 제가 본인 집안 사정에 대해 말할까봐 미리 선수친 거더라고요. 기분은 더럽지만 애써 대응하지 말자는 마음으로 일에만 집중했지만 워낙 평온한 회사라서 자주 없는 일이 생기니 오히려 더 시끌벅적해졌어요. 가난하다, 파혼당했다 등의 소문은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함께 회사를 다니는 남자친구의 정체가 드러나니 그게 가장 싫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공개하고 싶어서 티를 내더니 결국 마지막에 이 사단을 만들었구나 싶고요. 그렇게 친한 동료들, 안 친한 동료들 가릴 것 없이 하루 종일 각종 입방아에 올라가며 시달리다가 2달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사실대로 말했어요. 우리 가족한테 상처 준 집안 사람인데 바로 헤어지지 못해서 죄송하다 말하고선 끝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보니까 미련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묵묵히 듣던 가족은 사실 제가 남자친구와 있던 걸 알았지만 그래도 돌아와서 기쁘다며 웃어주었죠. 나중에 동생에게 듣기론 아빠는 제 상견례 이후 결혼을 취소한 게 당신 탓인 것만 같아 그동안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하고 엄마도 그런 아빠를 보며 많이 힘들어하셨대요. 그것도 모르고 집을 나간 제가 스스로 한심해서 너무 죄스러웠어요. 액땜 아닌 액땜을 했으니 앞으로 갚아 나가면서 다시 열심히 살아가자라고 몇 번을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출근하고 보니 또 커다란 산 하나가 도착해 있더라고요. 제 책상 근처로 사람들이 몰려있는 겁니다. 다가가서 보니 남자친구 집 거실에 걸려있던 그림이었어요. 제가 쓴 이별 편지에 또 답장을 적어서 회사 사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친히 제자리에 둔 겁니다. 정말이지 지극정성이죠? 너같이 한심하고 이기적인 인간은 그 미칠 듯이 사랑하는 가족 곁에서 떠나지 말고 평생 꼭 붙어서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적어두었는데 본인은 애초에 사람들에게 보여줄 걸 의식하고 혼자 절절한 사랑을 한 것처럼 다음 생에서라도 만나자는 낭만식의 답장을 써두었네요. 아, 이건 곧 나를 그만두게 하려는 심산이구나 싶어서 남자친구를 바로 찾아갔습니다. 제가 올 줄 어느 정도 알았다는 것처럼 침착한 얼굴로 맞이하더라고요. 어차피 다 소문 날 대로 난 사이니 가릴 것도 없겠다 싶어서 회사 아래층 카페에서 만났어요. 오랜만이다. 못 본 동안 잘 지냈어, 미경아? 못 본 지 나흘 됐으면서 뭔 소리야? 왜 자꾸 유치하게 회사에다 미리 손을 쓰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네 비밀에 대해 떠들어댈까봐 불안해서 못 살겠어? 그러고 보니 너희 집 잘 산다는 소문도 네가 낸 거 아니야? 제 말에 남자친구는 아무 대답도 못하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남자친구는 툭 하면 자신을 포장하는 거짓말을 해가며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갔던 거였어요. 그래서 본인의 부모님에게도 거짓말을 통해 멋진 아들을 흉내내고 있지도 않은 경사를 만들어서 기대치를 한껏 높여놓은 거더라고요. 그러니 어머님의 아들 사랑이 그렇게 깊었던 것도 평소에 본인이 인기가 차고 넘쳐서 훨씬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왔기 때문이고요. 진실을 알고 나니 그저 순수하게만 느껴졌던 남자친구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대체 나한테 뭘 원하느냐고 물으니 그런 거 없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공경을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저와 만났던 건 진심이냐고
아니면 그것조차 너의 이미지를 위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쉽게 대답하지 못하더니 겨우 하는 말이 제가 회사 내에서 평판이 좋기에 더 만나고 싶었던 건 사실이래요. 씀씀이도 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즐기면 사는 것 같기에 집도 잘 사는 줄 알았다고요. 하지만 부모님이 조건을 많이 보는 건 사실이라 우리가 결혼까지 못 간 거라고 덧붙이면서요. 왜 그 드라마를 보다 보면 가끔씩 상대방한테 물을 던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아무리 허구라고 해도 어떻게 공공장소에서 저러냐면서 현실성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 정도면 약과였어요. 전 물컵을 아예 얼굴에 세게 던지고 싶은 걸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선 알겠다 하고 이제 날 좀 내버려두라고 말한 채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마지막은 아름답게 이별하자면서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더라고요. 드디어 아예 미친 건가 싶고 이렇게 악수를 하기엔 저도 미친 사람이 될까봐 마치 뺨을 때리듯 그 손을 세게 내려쳤어요.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요. 퍽 소리가 카페에 울렸고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뭐 때릴만 했으니 때렸고 소리 날만 했으니 난 거라 전 별 상관 안 했습니다. 남자친구 얼굴만 붉게 달아올랐을 뿐이었고요. 그렇게 쓸데없이 체면을 중시하니 나이 먹고도 양치기 소년으로 살지 싶더라고요. 자리에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아무래도 이대로 넘어가기엔 억울했어요. 남자친구가 꾸며낸 그 사소한 일들 때문에 그동안 저와 우리 가족은 듣지 않아도 될 모욕과 상실감을 느낀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그 사람한테 큰 한 방을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 가족들한테 내가 느낀 것만큼 수치심을 줄 수 있을까? 몇 날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낸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한 가지였어요. 소문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똑같이 소문을 내줘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양치기 소녀가 되어 몇 가지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유치하긴 해도 그 사람한테 가장 잘 먹힐 방법으로요. 우선 입이 가벼운 옆자리 직원에게 고민이 있다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뭔 일인지 몰라도 역시나 흔쾌히 승낙했어요. 둘이 만난 술자리에서 전 그동안 회사에서 힘들었던 점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만둘까 고민 중이라고 하니 그럼 뭘 하면 먹고 살 거냐고 묻더라고요. 옳다구나 싶어서 저는 굉장히 비밀스럽게 말했죠. 옛날에 할아버지가 회사를 다니셨을 때 사두었던 자사 주식이 엄청나게 급등해서 노년까지 쓰고도 남을 유산을 물려주셨다고요. 동료는 처음에 믿지 않았지만 제가 아빠와 주고받은 문자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니 금방 믿더라고요. 집에 있던 동생이 도와준 탓에 손쉽게 문자라는 증거를 만들 수 있었으니 다행이죠. 동료는 어쩐지 제가 너무나 자유로워 보였다며 아쉬울 거 없는 사람처럼 회사를 다니기에 이상하다 생각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저는 이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덧붙이고선 언제든 그만둘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그만두면 할아버지 뵐 면목이 없을 것 같다며 슬픈 연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료도 제 일처럼 같이 슬퍼해 주었네요. 평소엔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발짝 떨어져서 참견하던 사람인데 제가 돈 있는 집의 자식이라 하니 감정이입이 더 잘 되나 보더라고요. 며칠 뒤 저는 차근차근 나머지 계획을 이행해 나갔어요. 회사 사람들이 쓰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익명으로 글을 올렸거든요. 바로 유추할 만한 내용은 빼고서 우리 회사에 알짜배기 자산가가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다고 썼죠. 다음 날 옆자리 동료가 글을 확인하고 나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녔는지 몇 사람이 그 글 주인공이 저냐고 묻더라고요. 전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아니라고 둘러대고선 그 동료에게 가서 비밀이라고 했는데 왜 주변에 말했냐며 아주 살짝 타박했네요. 이로써 확실해졌으니 회사 사람들 전부가 알기까진 얼마 걸리지 않을 테죠. 그게 거짓이든 진실이든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개인사 분명한 사람들이니 한동안만 화제되다가 사그라질 거고 누군가 자세히 묻는다면 그건 그냥 소문일 뿐이라고 둘러대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수월했어요. 오며 가며 몇 번 마주쳤던 별로 친하지 않은 인사부 사람과 우리 팀 몇 명이 점심을 먹고 있기에 같이 먹자면서 먼저 다가갔습니다. 이런저런 사소한 근황을 이야기하다가 인사부에 계신 분이 제게 조심스런 말투로 준호 씨와 왜 헤어졌냐고 묻더라고요.
집안 수준이 안 맞아서 헤어졌다고 들었는데 또 다른 소문을 들어보니 왠지 거짓말인 것 같다면서요. 그래서 그 부분만은 사실대로 이야기했죠. 물려받은 재산은 아직 꺼내지 않고 고스란히 두었거든요. 제가 결혼할 때쯤에야 쓸까 말까 했어요. 지금도 충분히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데 저희 아빠가 환경미화원이시거든요. 그걸 말했더니 그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환경미화원 집안이랑 결혼을 하냐고요. 알고 보니까 그쪽 집안 상황이 소문과 달리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딱하게도. 본인 집 기둥을 세워줄 처가를 찾는 것 같던데 말이죠. 조금 안쓰러웠어요. 환경미화원을 비하하면서 상스러운 언행을 일삼는데 얼마나 힘들면 사람들이 저렇게 될까 싶고. 참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팀 사람이 그럼 혹시 저번에 밥 먹으러 갔을 때 만난 아주머니가 준호 씨 어머니냐고 묻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 단골 음식점에서 어머님과 말싸움을 벌이고 있었을 때 우리 팀 사람들이 옆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제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자세히 묻지는 않았다고 했지만요. 본인들이 들은 게 맞다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고 맞장구 쳐주는 사람들 덕분에 오랜만에 속이 좀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남의 집 싸움 이야기를 신나게 듣던 인사부 사람은 밥을 먹자마자 돌아갔네요. 일이 생각보다 더 커질 듯 했지만 제 예상보다 더 재밌어지기에 자꾸만 웃음이 터지는 걸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사흘 뒤, 전 남자친구가 집 앞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씩씩거리면서 왔지만 제 얼굴을 보자마자 뻔뻔함을 좀 자각한 건지 화를 가라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자기 사정 이야기했냐고 묻기에 나는 너처럼 거짓말 안 하고 과장도 안 하고서 있는 그대로 말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말귀 못 알아듣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복수하는 거냐 등등 갖은 투정을 다 부리기에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다는 듯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있잖아, 그거 말이야. 네가 100억대 자산을 갖고 있다는 소문. 그거 설마 진짜야? 아니지. 너 나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없잖아. 아니야? 순간 저도 모르게 크게 웃고 말았습니다. 정확히 노년까지 쓰고 남을 돈이라고만 했는데 그게 어느새 나도 모르는 100억대 자산으로 불어나 있더라고요. 소문이라는 건 매번 사람 입을 탈 때마다 그 모습이 변하니 알면서도 참 징글징글하네요. 거짓말이지? 웃는 거 보니까 거짓말이네. 맞지? 아니, 난 네가 찾아온 이유를 알 것 같아서 웃은 건데? 이제야 진실을 알고서 내 바짓가랑이 붙잡으러 온 거 아니야? 바짓가랑이라니? 무슨 말이 그래? 어머, 미안해. 아직도 말이 헛나오네. 그래도 이렇게 얼굴 보니까 좋다. 사실 조금 흔들린 것 같기도 해. 가끔은 네 부모님을 함께 만났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관계를 잘 풀었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했거든. 그럼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겠지 싶고 너도 이렇게 찾아온 걸 보면 내가 밉지만 조금은 그리워했다고 생각해도 될까?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다. 어쨌든 조심히 가. 안절부절 못하는 전 남자친구를 두고서 보란듯 콧노래를 부르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부러 마음이 남은 척해서 헛된 희망을 주고서 매달리면 그때 다시 한번 걷어차고 싶었거든요. 마지막에 전 남자친구의 넉나간 얼굴을 보니 어느 정도 효과가 있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가족들에게 신나게 이야기했더니 나이 먹고 그게 무슨 유치한 짓이냐며 잔소리하시네요. 그렇지만 이내 다 같이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뭐 진지할 거 있나요? 특히 동생이 엄청 통쾌하기에 그게 참 웃겼네요. 그러니 부모님도 내심 조금은 후련하지 않을까 싶었죠. 그런데 전 남자친구 쪽은 제 생각보다 이 거짓말에 대해 꽤나 진지했나 봐요. 그로부터 며칠 후 갑자기 연락해서는 같이 살던 집에 두고 간 게 있다면서 짐 챙기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옷 몇 가지를 두고 온 게 맞는 것 같아서 동생을 데리고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집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네요. 제가 혼자 오는 줄 알았는지 전 남자친구와 아버지, 어머니가 다 같이 계시더라고요. 얼떨결에 다시 한번 상견례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전 남자친구는 다시 만나고 싶다는 제 거짓말을 진짜로 믿었던 거예요. 가자마자 전 남자친구는 웃으며 제게 꽃다발을 안겨주었어요. 그 자리에서 꺾어버리려다 우선은 참았습니다. 그렇게 어색하게 마주 앉았는데 그쪽 아버지가 처음 듣는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그동안 잘 지냈냐고 묻더라고요. 아니, 뭐 잘해준 것도 하나 없으면서 왜 그렇게 잘 지냈냐고 물어들 대는 건지, 왜 저를 불러댄 건지 살짝 예상은 갔지만 저도 모른 척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그러다 할 이야기가 떨어질 때쯤 그제야 너무나 속이 뻔히 보이는 말을 하더라고요. 역시 그 집은 염치를 모르는 무지한 집안이 맞았어요. 우리가 그때 이 결혼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보자고 했던 거 기억나지? 전에 듣기론 두 사람 다 고민도 많이 했고 이야기도 나눌 만큼 나눈 것 같은데 시간도 꽤 지났고 이제 미룰 것도 없지. 늦춰진 만큼 결혼 준비를 앞당겨 다시 했으면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아가? 우선 깊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사과해 주세요. 저희 아빠 직업 폄하하고 집안을 욕하셨던 거요. 사과 없이는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그래, 뭐 그때는 본의 아니게 미안했다. 하지만 다시 말하는데 분명 오해였어. 그런 의도로 이야기했던 게 아닌데 네가 너무 예민하게 들었잖니. 그래서 그래. 사과치고는 꼬리가 너무 길게 붙네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하신 단계가 좀 이상하네요. 분명 우리는 파혼하고 헤어졌는데 다시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결혼을 하라고요? 이번에도 준호 씨한테 또 말을 이상하게 전달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쪽 부모님이 적잖이 당황하신 듯 말을 흐리시더라고요. 본인들이 무언가 착각한 게 있나 싶은 표정이었어요. 이번엔 전 남자친구도 크게 당황하며 저를 말리던데 그 모습을 보니 정말로 거짓말을 한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말을 오해한 것에 더해서 우리가 절대 헤어질 수 없는 연인인 것처럼 아주 또 소설을 써놨더라고요. 뭐야? 정말로 또 지어낸 거야? 그 버릇 언제 고칠래? 이번엔 또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아니면 내가 아직도 널 기다리고 있다고? 내가 언제 너랑 다시 만난다고 했어? 제발 그만 좀 하자. 그놈의 돈 보고 이러는 거 뻔히 아는데 그래도 최소한 사람답게 살아야지. 한 집안이 다 나이값 못하고 살면 어떡해? 아가, 너 말하는 두가 어른한테 그게 뭐야? 아직도 우리한테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흥분하지 말고 일단 앉아서 이야기하자. 두 사람이 저를 억지로 붙잡고 앉히려 하자 반항할 틈도 없이 끌려가는데 동생이 갑자기 미친 듯 달려들더니 그 가족에게서 저를 떼어내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목청이 좋은 건 처음 봤어요. 이건 나, 우리 언니 놓으라고. 어딜 그 더러운 손을 대? 인간도 아닌 것들이. 처음 보는 동생의 모습에 당황했지만 얘도 그동안 옆에서 제가 당해온 험한 꼴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어서 그냥 큰 소리치게 내버려 두었죠. 아버지, 어머니, 만나서 반가웠습니다만 전 이만 가볼게요. 이제 와서 저를 붙잡으시려는 것 같은데 이미 많이 늦어서요. 쓸데없이 후회하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들이 30 넘도록 거짓말하는 버릇은 꼭 매를 들어서라도 고치셔야겠어요. 우리 아빠가 말하길 사람이 버린 쓰레기는 치울 수 있어도 쓰레기 사람은 치우기가 힘들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마주보는 것조차 너무 비위가 상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아가 아니거든요. 그럼 가볼게요. 그 말을 끝으로 그렇게 그 가족과는 완전히 이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제 인생에서 아예 지워버리기 위해 가진 애를 다 썼어요. 그래도 조금은 복수했다는 마음에 통쾌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크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했어야만 하는 제 자신이 안쓰러워서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대로 실망하는 일이 있었겠죠. 뭐 그 뒤로는 별일 없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먼저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얼마 안 돼서 그 사람도 그만두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이 직장에 평생 뼈를 묻을 거라고 얘기해 왔었는데 무슨 연유로 그만둔 건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회사 사람들 눈이 따가워서 그랬던 거겠죠.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는 알고 싶지도 않아서 굳이 찾아보진 않았네요. 아마도 새로 직장을 구하더라도 그 나쁜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또다시 힘들어질 텐데 말이죠. 전 남자친구도 그의 가족분들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사람답게 인간성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길 바랄 뿐이에요. 제가 일을 그만둔 건 거짓말 때문이거나 다른 껄끄러운 이유는 아니에요. 예상치 못하게 아주 거한 액땜을 하면서 지쳤던 시간들을 스스로 보상해주기 위해서 조금 쉬고 싶었거든요. 아무리 불같은 저여도 이번 일은 참 지난하고 고생스러운 시간들이었거든요. 저에게도 소중한 직장이었던 터라 그만둘 땐 눈물이 찔끔 나긴 했지만 분명 저에게 더 알맞은 일이 따로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당분간은 아무 생각 없이 특히 연애와 결혼 생활은 일절 금지한 채 나를 위해서만 즐기고 누리고 빚진 이들에게 은혜를 갚으면서 올 한 해도 보람차게 보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다사다난한 사연이었습니다. 혹시 끝까지 읽느라 피곤하셨나요?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재밌는 일이 여러분의 오늘 남은 하루 중에 생길 거라 살짝 예언해 봅니다. 그럼 올 한 해도 원하신 일 하면서 즐겁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네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